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114회 정책연직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공무원 재해 예방 현주소와 발전 방안입니다. 최근에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민원 업무로 인해서 자살도 하시고 다양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 담당관이신 김정권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 담당관 김정권입니다. 오늘 배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발제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무원 건강 안전 실태에 대한 내용이고요. 방금 이제 이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민원 공무원이나 이제 재난에 대응하던 공무원들이 사망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감정 노동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공직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감이나 직무중압감 그리고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게 민간보다 훨씬 더 정신질환이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기 저하됐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조직 몰입이나 아니면 업무 성과에 대한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최근에 이제 공직 기피 현상과 연결되지 않나 그런 저희가 우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현재 공무 수행에 따른 사망이나 자살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금액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순 보상금이 이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로 인한 간접 비용은 훨씬 더 크게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접 비용에 있어서는 공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함에 있어서 생명이나 신체 위험 없이 근무하는 것은 생존권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민간과 별도의 체계로 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저희가 201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재해 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산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가와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 예방과 보상 재활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림 2처럼 참고로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한 건데요. 예산이 급증했던 이제 202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직에서도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목차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동안 재해 예방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괄호 1번처럼 예방보다 보상 위주의 정책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연금법에서 분리 제정돼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업 예방 쪽이나 산업재해 쪽에서도 괄목한 성장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대한 조항은 전체 63개 조항에서 단 하나밖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재해 보상과 별도로 재해 예방 안전에 대한 법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75개 조항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도 현재 재해 보상은 비용 부담은 부담금이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보상과 달리 예방에 있어서는 그런 의무가 없고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경찰과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재해 보상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기본법 그리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방에 대한 의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상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가 있었고 그 예방의 필요성과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나 지방직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방금 앞서 보신 것처럼 법이 조항 하나밖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보호도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보상 부담금에 있어서 같은 재원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예방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 1은 재해보상법 구성 체계인데요. 요거는 전체적인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46조 재해 예방 하나의 조항에 그치고 있고 재활 같은 경우에도 47조 하나의 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이 간과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책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정부를 포함해서 산업안전보호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보건안전관리체제나 규정, 교육에 대한 사항들은 공공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가 이제 예방에 대한 핵심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직이나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도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직이나 특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 산업법은 그러면 적용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산업안전 분야나 이제 일반 민간에서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저희가 포럼을 여러 번 개최했는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공직에 적용되기 곤란한 첫 번째 이유는 별도의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별도의 공무원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재원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예방은 각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에서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금 의무가 없고 따라서 산안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재원에 대한 확보 또는 분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중대재해법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산업안전법에서의 강행의 근간은 과태료 등 형벌권에 있는데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법을 전면 적용하기보다 별도 법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체계는 위험할 경우에는 회피하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직이 적용되기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 재해 예방 체계가 부재하고 인식도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체계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단 하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마저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는 특히 소방이나 경찰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 수용비를 통해서 일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이나 예산이 넉넉치 않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초에 조사했을 때는 이런 예방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기관도 19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중앙부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2018년부터 이제 인사혁신처가 재보상을 전담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관리 역시 보상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직종, 직무가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배경의 인식 부족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그동안 재해 예방에 대해서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걸 후생복지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건강관리 지원, 심리상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표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었는데 공무원 감정노동 수준 조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위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정노동 수준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위험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절반 이상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봤을 때 대부분 조직이나 개인 측면에서도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크지 않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 문제점으로 본 거는 공직 특성을 반영한 재해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 1에서 이제 공무상 사망률이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사고에 있어서는 사망 만인율이 거의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거는 민간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신질환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이런 질병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 만성화되거나 누적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이나 제조업에 있어서 사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척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공직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대응을 하고, 그리고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비슷한 질병이나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4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공무상 재해 워드 크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분들의 이제 상병서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스트레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정신질환이 있긴 하지만 이쪽 부분이 강했다면은 2021년 이후부터는 적응장애, 스트레스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보상에 있어서도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보상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정신질환에 또는 직무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저희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저희 기본 방향은 10년 이내에 저희가 현재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만인율이 0.51/밀리아드인데 이거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앞서 보신 문제점과 같이 질병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계획의 기본적인 컨셉은 책임성, 자발성, 포괄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정책도 기반을 마련하고, 두 번째 종합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예방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 5를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체계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1페이지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종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은 일단 추진 기반에 있어서 현재 조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위해 법제화를 저희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고요. 현재 국회 10월 말에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 법안 소위나 행안위 소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재해보상법 개정상 표 4를 보시면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사업도 의무화하고,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예 조항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법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은 공직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정책의 대상이지만 주체이기도 하고, 이런 노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도 재예방의 기준 준수 의무가 좀 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 재원 측면에서는 현재 재예방 보상 부담금이 보상만 되어 있지만은 이 사업을 예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까지 저희가 확장하는 내용도 같이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인사혁신처와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이 1년 동안 지난 2024년 동안 배정돼 있는 금액은 26.5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절반은 마음건강센터 운영 예산이고 나머지는 캠프 예산, 정신건강 캠프 예산이나 일반적인 교육 예산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약 1조 원 정도 예방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당 법에서 8% 이상 예방이 가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측면에서도 저희가 올해 저희 산업안전공단이랑 협업을 해서 이 통계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분화하고 민간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통계도 예방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표 5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사고 유형별과 질병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 체계도 사실 민간과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민간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통계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공상 신청하지 않더라도 실제 각 기관에서 어떤 사고와 질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실태 조사도 개정 법안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서 저희가 범정부 재예방 추진 체계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주무부처로 지정된 인사처와 각 기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13페이지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향후에 토론 때도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되지만은 각 기관별로 건강안전 책임관을 일단은 지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자체 건강안전 규정을 작성해서 노조가 없는 공직위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나 조직을 구성하도록 방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각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매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호법에서 가장 핵심 조항이고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 20% 정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된 이제 포커스가 질병이다 보니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여기 관련된 매뉴얼이나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하고 역량
인식 제고 측면도 있는데요. 여기 성과는 각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재해 예방의 실적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그런 지표에 대한 성과를 받아서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림 7과 같이 현재 저희가 수준 진단에 대한 지표는 개괄적으로 올해 연구 용역을 1차적으로 끝낸 상태고요. 지금 마무리 후에 내년도에 기존 지표가 너무 이제 산업재해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에는 좀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행정학이나 일부 공공 분야를 가미한 지표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건지 그리고 현실 적응성이 있는 지표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저희가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시범 진단을 통해서 27년부터 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강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일부 신규자에 대해서는 뭐 CPR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마음 건강에 대한 특강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의무화되는 교육 그리고 실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에 대한 강사풀이나 커리큘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책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구성인데요. 여기 범정부 건강안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자체위원회, 노조와의 협의가 있는데 저희는 공공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조나 이런 이사회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심 끝에 저희가 건강안전협의회라는 거를 두고 여기에서 지금 제도 개선 사항이나 보상 예방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개선안도 받아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센터 표 6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0개소의 마음건강센터를 각 그 협동청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경남 지방에 경남 창원에 하나 더 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담 인력은 센터마다 2~3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너무 한정적인 분야에 불과하고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건강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건강안전센터를 통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도 높일 계획을 내년부터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분야별 재해예방 프로세스 구축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재해예방 계획에 있듯이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과로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했고요. 자세하게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1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대안만 있고 관련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고 저희가 청사진 정도로 그린 내용입니다. 그 그림 8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진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위험 요인이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험군에 대해서는 회복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심리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건강 자다 진단에 지금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건강 진단 같은 경우에도 부처마다 이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건강 검진 진단을 기본적으로 민간처럼 수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수 건강 검진 특히 소방 민원 같은 경우에는 뇌심혈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런 위험군을 식별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군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하고 지원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도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오타가 있는데 이제 일상적 건강안전관리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저희가 긴급 건강안전관리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림 9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보셨던 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건강을 어떻게 체크하고 확인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위험한 사람을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사고 등이 뭐 국세청도 있었고 각 기관마다 뇌졸중이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석에서 식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신고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그 사람이 본인의 병이나 질환이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긴급 직무 휴지라는 제도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 그림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지권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 51조 138조가 있는데 사고가 급박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에게, 죄송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가 있고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무직이나 아니면 공직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는 끝에 이제 아이디어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긴급 직무 휴지는 누구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신고를 통하고 건강안전 책임관의 책임하에 건강 각 이제 그 의사나 보건의 자문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특별 휴가나 아니면은 본가 같은 형태로 잠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본인의 질병을 확인한 후에 그 질병이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지속할 경우에 위험이 도래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인사적 조치로 저희가 생각하는 전보나 휴직 또는 파견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사처의 재해예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려운 사정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고충 심사나 고충 처리에 있어서 약간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분야가 있는데 이 재해예방 프로세스의 고충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할지는 계속 저희가 내년부터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갈지 네, 다음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은 공직사회 위기와 재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열악한 공무원의 환경 때문에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우려하시는 공직에서의 이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업 안전에 있어서 이론의 포엠 이론이라고 해서 네 가지 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무원의 재해와 맞닥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직 사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은 이런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뭐 자율기구는 하지만 이제 저희 재해예방 정책 담당관 이제 신설해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저희가 미중류의 좀 긴박한 상황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과장님이 자리를 좀 비우시기 어려워서 오늘 직접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이제 사건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제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 이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보다 이전에 예방을 하는 이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살짝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되는 새로운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차세영 박사님 토론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의 차세영입니다. 재해가 어제도 큰 여러 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김정근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저희 굉장히 이 공무원 재해 예방 현황과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런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의 재직 환경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가 어려운 1인 공무원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 고객 서비스로서의 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뭐 정부 청사나 소속 기관들의 지방 이전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장거리 이동이나 뭐 출장이 너무 많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부담감과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앞서서 발표 중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공무직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직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림청 같은 경우에서도 청원산림 보호직 같은 공무직 분들에 대한 수당의 마련이라든지 혹은 이분들에 대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보상 그리고 재예방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업직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직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재해 예방 마련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김정근 과장님 발표문을 읽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드리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질문을 드리면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그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건강안전 책임관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사실 나오게 되는데 이 건강안전 책임관이 이제 정부 내에 그런 유기적인 재해 예방 추진 체계로서 이제 체계도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성과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조치로서 취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이런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기울여질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앞서 더 간단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현재 건강안전 책임관 지정으로 그럼 이어진 부처나 혹은 논의되고 있는 부처에 대한 현황이 좀 어느 정도 있을지 파악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담당관이나 책임관이 국장급, 이제 과장급직위도 이번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겸임으로 지정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제 사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어떤 이제 발전 방향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취하는 대표적인 조치가 이렇게 전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관별로 어떤 책임관의 지정, 담당관의 지정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부처의 국장급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제 국장급 지위의 인사 중에서도 해당 부분을 담당할 적절한 인사에게 이제 이런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이제 해당 업무를 어디에서 이거를 담당해서 수행해야 될지 딱 지정하는 이제 조직 구조상에서 어디에다 이 기능을 부여해야 될지 이제 조직적인 차원으로 사실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사실 대부분 겸임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조직에 사실 이런 새로운 기능이 부과가 되는 방식이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그분께서 다 이렇게 챙겨 보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사실 하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 책임관이나 담당관도 모든 부처에 지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사실 동일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의도했던 그런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두가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건강안전 책임관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건강안전 책임관의 역할 중에서 이 긴급 직무 휴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강안전 책임관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건강안전 책임관이 업무 위험성이 굉장히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더 큰 중대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그때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을 건강안전 책임관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이게 직원이 먼저 업무 중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이든 책임관이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이든 간에 이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런 재해 가능성에 대해서 현 시점에 업무를 중단할 만큼 이게 중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안전 책임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관이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병가나 이런 한 10일 정도의 특별휴가 연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또 이제 병가 사용을 증빙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게 그 실제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행정 부담이 증가할 거고, 이걸 또 결국은 굉장히 잘 안 쓰고자 하는 조직 문화가 다시금 발생할 거고, 이런 게 사실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정신건강에 하나 문제가 되면 이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건강안전 책임관이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증빙도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게 을질에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악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굉장히 시기상조이지만 이 걱정이 사실 좀 먼저 들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건강안전 책임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굉장히 네,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이제 최초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의 업무 위험성에 대해서 이 평가 항목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조치라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게 민간에 비해서는 워낙에 이제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직의 특성상 워낙에 이제 민원 응대가 감정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매뉴얼이 개발되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대응해 나가는 측면이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사실 좀 어느 정도 연구용역 형태로 좀 진행이 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 항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서 혹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정부조직 디자인센터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역별 마음건강센터 확대에 대해 그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은 아마 이제 인혁처에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런 그 센터들의 이용 현황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좀 확인되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그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 센터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 과장님께서 워낙에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종합계획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재해예방 정책 담당관이 자율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이게 존속기한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거 연장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장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안부에 어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이슬기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이 주제가 공무원 재해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상황에서 이 어떤 재해 예방에 대한 종합 계획을 자세히 면밀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종합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기획과 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종합 계획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그리고 명확한 목표 그리고 성과 관리와 전략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기존의 사후적인 대응 중심에서 사전적인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저는 3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방이라는 부분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식 부족의 문제는 다양한 주체에서 발생하고 이 주체에 따라서 다른 접근과 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인식에 관해서 저는 정책 결정자의 인식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재해 예방 필요성이나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어떤 자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알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에 대한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한 어떤 교육 위주의 정책보다는 좀 다양하고 좀 다각적인 창의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생각해본 방법으로는 어떤 참여 기반의 체험형 학습, 또 게임화 접근법, 아니면은 어떤 챗봇 기반 상담 서비스나 AI 기반 심리 어떤 스트레스 관리 플랫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일부 예시에 불과하지만 좀 더 다각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인식의 부분을 교육 이상의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인식 부분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기반의 홍보 전략이라든지 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행안부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 방지, 민원 공무원 보호법 뭐 이런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좀 더 좀 종합적인 어떤 국민의 인식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해 관리 통계 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재해 예방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지표 위주로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출 지표의 어떤 예시를 좀 지표로 포함시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산출 지표로 갔을 때 어떤 성과 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지표 중심으로 흘러가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특히 이 성과 관리 부분이 이제 초기에 정착하는 만큼 좀 더 유연한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할수록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종합 계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건강안전협의회나 기관 간의 협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안전협의회도 어떤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과 평가 이런 부분에도 실제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었고 또 이런 건강안전협의회가 좀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협의체가 되기보다는 인사혁신처는 어떤 협력의 장을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권한과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역할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해 예방은 어떤 문화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공직 사회 내의 문화를 바뀌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공직 사회의 어떤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 문화를 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점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런 다각적인 정책들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슬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플로우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코멘트 좀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나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초기에 그 변화들을 목격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크게 산재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처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반응했을 때 그랬죠. 책임자 벌써 지정하고 이제 리스크 어버전으로 접근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CEO나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로펌에 이제 제일 먼저 로펌의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이제 블루오션 같이 생각을 했던 거고, 뭐 노무사 협회에서도 뭐 이거 우리 영역이라고 막 해서 변호사 협회하고 해서 싸우고, 어쨌든 이제 리스크 어버전으로 해서 뭐 책임자 해놓고 매뉴얼 만들고 이제 좋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이제 그 재해 예방 측면에서 보자면 뭐 비슷하게 또 접근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R&D 사업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그죠? 뭐 책임자 지정하고 매뉴얼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도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R&D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제자분 말씀하셨듯이 경찰, 소방, 특히 여러분들 교도관들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실 텐데,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 보면 일단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는 뭐 몇십 년 동안. 이거 이제 근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자도 깨운치가 않고, 그러니까 뇌 심혈관 질환 문제가 최소한 2배 이상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책임자 지정하고 매뉴얼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지만, 그 특성에 맞는 어떤 R&D에서, 그래서 한 전전청장님이시죠. 경찰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 6년 전 최소한 그때부터 이미 경찰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R&D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현재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애 전주기, 아마 우리 발제자분 알고 계실 텐데 경찰관 생애 전주기 건강 관리를 통합하는 그 플랫폼을 가동을 했고요. 그 폴리스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300억 정도 5년 동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00억 정도 해서 그 추적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30대 뭐 이런 젊은 분들도 한 2,000명 지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 했더니 그 중에 뭐 400 몇 분 정도가 이제 위험이 있어서 그걸로 감지해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심혈관 협착 막 이런 것도 막 발생을 하고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전주기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를 들어서 나 혁신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앱이나 뭐 그런 플랫폼이 있고, 또 스마트 그 생체나 어떤 활동 패턴이나 생체의 어떤 신호를 감지해서 하는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지금 R&D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해서 알려주는 거죠. 당신 지금 위험하다, 병원 가봐라. 이런 어떤 R&D 사업으로 뭐 간략하게 옆에서 너무 길다고 또 하시니까 추진할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 예산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퍼스트 리스폰더들 중심으로 배정을 해서 이게 실제 효과 예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제자나 토론분도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나정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유 교수님, 유종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 유종현 교수입니다. 방금 나종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저는 여기 이제 발제 이 문에서 데이터 증거 기반의 행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많은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재해에서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고, 그럼 앞서서 말씀 많이 해주셨듯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먼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오늘 발제문의 핵심은 어떤 사고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중요하고 또 질병에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질병, 특히 대민 업무를 보는 이런 많은 공무원분들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더욱더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 쪽에서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정말 대민 업무를 보는 이런 공무원분들의 사회에서도 어느 직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모은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기서 또 보시면은 10,000명 이상 이 설문조사 하신 결과가 있는 것을 보니 결국에 우리가 전수조사는 안 되더라도 좀 뭔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 이렇게 정책 수립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점은 그 긴급 건강안전관리 프로세스 부분에서 긴급 휴지, 직무 휴지 제도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20대 공무원 분들께서 뭐 과로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그만둬 버리면 나의 동료가 이 일을 떠맡아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직을 할 수 없었다라는 논의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그 일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일은 결국 또 다른 공무원한테 업무 가중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마련해 두실 방법이 있으실지, 혹은 이 업무 분담을 나누실 만한 그런 체계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내부에 있는 상사가 건강안전 책임감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직 자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 휴지 제도를 허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조직적인 문화나 혹은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조직 문화의 뭐 구성 측면이나 혹은 대체 인력 측면에서도 이렇게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몇 가지 오늘 포럼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행정대학원이니까 공무원들 그랬는데 사고랑은 한 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사고를 많이 겪게 되고, 대신 그 사고의 성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어디 끼었다든지 떨어졌다든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 사고 자체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상당적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관두든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또 특히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 또 사고 이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될 만큼 수준이 지금 높아졌다고 하는 거, 그 전체 수준이라 그 사고의
빈도가 이런 측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부분 특히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서 그건 되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특히 HR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입직한 친구들이 계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서 맡은 바 일을 잘 소수이지만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면이거든요. 그건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저도 그 이름을 까먹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제 수업 노트를 찾았는데 영국에서 이미 60년대에 화이트 홀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 그네들도 민간에 비해서 공공이 훨씬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과 또 낮은 수준의 업무 부담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이 화이트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 되게 위약하더라. 특히 그 안에서도 하위 직급과 고위 직급 사이에서 차이가 엄청나더라.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면서 멘탈 헬스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리포트가 됐고 그 20년 후에 다시 또 팔로우업 스터디에 대해서 생각보다 개선이 별로 안 됐더라.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랑 달리 영국에서의 공무원 우리는 공무원법의 베이스지만 거기는 일반법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네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쏠 때 프라이오리티를 낮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도 많이 받고 일도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와중에서 마음 건강까지 케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형태를 밝힐 수 있는 근거 그게 모든 근거가 다 쉽게 말하면 꼭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자꾸 만들어서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종민 교수님께서 R&D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R&D는 기본적으로 투입에 대해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회임 기간이 항상 깁니다. 그래서 아까 주목을 하신 거거든요. 강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R&D가 있어야만 향후 5년에서 7년 이후에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가서 당장 책임관 임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충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이제 과장님한테 해주셨는데요.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범위에서 또 지금 가능하신 범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오늘 포럼에 저희 교수님 저 말고 4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관심이 많으셨던 주제 같고요. 그다음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아는 책임관 또는 담당관 2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혁신 담당관 계셨고 그다음에 윤리강령 책임관 계셨고 전 간부 국장님 과장님이 간부와 투잡을 뛰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셨던 질문이나 코멘트 중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 답변해드릴 시간이 되면 다 답변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관, 책임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겸임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담당관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관장부터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그 밑에 있는 각 안전책임자, 보건책임자 이런 체계를 어쨌든 지금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안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겸임이 너무 많다는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책임자 담당자는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실무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건강 책임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실무 인력을 확보하는 거를 저희가 행안부랑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무휴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말도 많이 있고 좀 너무 이상향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분들 질문하고 겹쳐서 합쳐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계기 자체는 저희가 특히 자살 뇌심혈관은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뇌심혈관 위험 징후에 대해서는 퍼스트를 하고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이상 먹고 술을 매일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하라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특히 자살에 대해서는 보통 이 징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을 때 자살 사망자 심리보검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 경우에는 94%가 대부분 자살하기 전에 충분히 주변에서 그 징후를 인식할 경우에는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94%는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 신호를 캐치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직무휴지 제도에 대해서 순간적인 그런 충동에 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긴 기간이 아닌 6일 이내에 현재 공무상 병가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소장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 없이 할 수 있는 걸 착안해서 그런 개념으로 좀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여쭙고 여러 가지 노조랑 만나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안은 거의 다 완성됐고 저희 직무스트레스 학회나 각종 자문위에서 지금 거의 다 내용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저희가 배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R&D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계속 부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위험성 평가 매뉴얼 같은 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범용 매뉴얼이고요. 각 직종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직무하고 부처별로 지금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컨셉 자체는 이제 산업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코시아 가이드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백 가지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센터는 네 조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율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재해 예방이란 자체가 너무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안전 이라는 표현으로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더 자율기구 1년 더 하고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제 행안부에 조직 신청을 했는데 안 됐지만 내년도 계속해서 저희는 필요성 인식하고 그와 함께 저희가 저희 국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해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건강안전으로 하고 예방을 먼저 이제 선순위를 삼아서 재활까지 이루는 이제 조직 개편을 지금 고민을 하고 안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내년부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R&D하고 아까 이제 게임화 체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입법화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특히 민감정보기 때문에 노조 반발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런 좀 많이 이런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화까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계속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다양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 못했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거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해주고 관심이 되게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여기는 이제 산업안전 쪽이랑도 이제 저희가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늘 오신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산업안전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특히 소방, 경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추진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편하고 뭐 어쨌든 기본적인 서민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저항 국민적 인식이 가장 좀 우려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포럼이나 토론회 통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거에 저희가 좀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산이 되고 그리고 정책이 발전할 수 있기는 국민적 이제 합의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이런 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노력도 계속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해 주셨던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석사과정생분이 질문해 주셨던 이제 대체 인력이나 조직 문화 개선은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고 민원 전화도 대체 인력 부분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조직 문화는 결국엔 다 저희가 조직 문화 개선 인사처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위험성 심리제 위험성 평가 부분도 대부분은 이러한 조직 문화 개선하고도 맞닿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아니면 아이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심리제에는 조직 문화와 긴밀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가 당분간은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나 봅니다. 악성 민원 같은 것들로 고생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을 우리 흔히 이제 일선 관료라 그러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권한이나 또는 경험이 적은 그런 분들이 이제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개인적 참음이라는 게 이제 1번으로 선정됐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이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 사회적 지지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잘 이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저도 첨언으로 드립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1114회 정책여행 지식 포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